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대체품 찾기에 나섰지만 대체품을 찾더라도 생산이나 공정에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분야에서 2조 원 가까운 사업이 대상인데 핵심 분야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동물을 잔디밭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증강현실 앱을 이용하면 동물이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젠더 갈등은 증오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난과 행동은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성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하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젠더 갈등의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업계들도 대체품 찾기에 발벗고 있지만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지원단 설명회장을 찾은 겁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소재들이 수출이나 수입이 막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그런 정보나 미리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기업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재량 근로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단체 힘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소부장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기업들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산화를 돌려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엔드유저 측에서는 한국산은 아직까지 어떤 품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대체품을 찾더라도 실제 생산이나 공정에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안정화를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일본에 시동을 건 정부는 1년 안에 20대 품목, 5년 안에 80대 품목을 공급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단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에 4조 7천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 투자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에 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등이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수소차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개발 등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관해서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19개 품목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의무진단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기술 자립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3개 분야에서 2조 원 상당이 대상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크게 3개 분야, 1조 9,20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우리 주력 사업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입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모두 1조 5,700여억 원 규모가 대상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에칭가스,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제어기, CNC 분야 기술 개발입니다. 855억 원이 투입되는데 CNC 국산화로 제조업 전반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2,600여억 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지원됩니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염색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명은 손가락이 방사선에 노출돼 홍반과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혈액과 염색체 검사에서는 모두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면담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폭 선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X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어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비의 경우 문을 열면 작동이 안 되도록 설계됐지만 작업자들이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반도체는 작업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물량 압박은 없었으며 피폭 직원이 수십 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교육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지만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육과 업무 지시 과정에서 물량 압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폭된 직원이 7명이 아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협력사 진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이 문에 있는 센서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해 문을 열고도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번의 현장 조사 결과 장비 주변과 해당 작업장에서는 방사선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도 기존 서울반도체 직원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십 명이 피폭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 추가 피폭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에 추가 경정 예산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추경 50억 원의 과제를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청사에서 2019년 추경 예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은 5G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교량과 터널, 발전소 등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64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관리 등 3개 과제가 선정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진흥화 등 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동물원으로 두 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 합니다. 색다른 동물원이요? 네. 어떤 동물원인가요?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우선 빨리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곳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색다른 동물원입니다. 저 동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자, 레서 팬더 출몰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동물은 어딨죠?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동물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동물이 살 것만 같은 우리는 있는데 정작 동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비어 있는 곳에 스마트폰 화면을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화면 안에서 동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 동물은 너구리 아닌가요? 레서 팬더. 맞습니다. 레서 팬더고요. 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아주 장난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 그럼 귀엽네요. 실제 동물이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동물원은 증강현실, 그러니까 AR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AR 동물원입니다. 네.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 거대한 잔디밭이 거대한 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셈인데요. 우선 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특수 고안된 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이 앱을 통해서 장소를 인식하는 시간을 잠시 거치고 나면 예. 해당 장소에 사는 가상의 동물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동물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바로 찍을 수도 있고요. 들어보셨겠지만 이 동물들이 수시로 자신들의 어떤 소리를 내면서 네, 훨씬 더 울음소리가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는데 그거는 모형 같아요. 되게 큰 고양이 같은 게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AR 동물원에 살고 있는 예.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이 거대한 고양이 자이언트 캣이었는데요. 예. 일종의 뭐 가상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렇게 큰 고양이는 없으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 고양이에게 다가가니까 거대하지만 아주 귀여운 모습의 고양이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서 예. 살아 움직이는 거군요. 네. 자, 뭐 거창하게 아이들한테 우리 동물원 갈 거야, 동물 보러 갈 거야 하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소소하게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전날 많이 좀 더웠겠네요. 네, 사실 전날 취재를 하기에는 무척 더운 날씨여서 네. 애를 먹기는 했지만 소소하게 이 동물들을 화면 속에서 만나보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저도 보냈는데요. 네. 현장에서 또 즐거워하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네.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원에서 이런 고양이 동물들 체험을 이렇게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고요. 사진 찍을 때도 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인터뷰 들어봤지만 꽤 많은 분들이 저 공원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뭐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특별한 동물원 체험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동물원 하면은 이제 윤리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잖아요. 미래형 동물원의 모습으로 이런 AR 기술을 접목한 동물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R 동물원은 이 동물윤리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요. 예. 예. 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실제 이렇게 동물원의 기능을 대체하려면 정말 그 가상의 동물들이 실감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이잖아요. 네. 이번 AR 동물원을 기획한 업체 측에서도 얼만큼 실감나게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점과 또 5G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런 데이터를 기기에 전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점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좀 더 A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대리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동물에게 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동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AR 동물들이 실제로 주변이 어두워지면 어둡게, 주변이 밝으면 밝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동물들의 털과 움직임이 실제 동물과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곳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그 일제가 철거했던 서울의 서대문, 그 도니문도 다시 뭐 AR이나 VR로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장점은 일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예.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뭐 복원에 있어서 중요한 철거 문제, 공간 확보의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네. 사용도 무척 간편한데요. 관련 앱만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 증강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원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재 복원까지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예. 예술 분야에서 이 AR을 활용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R 뮤지컬인데요. 예. 화면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저렇게 이제 지정된 곳에 태블릿 PC 화면을 좀 가져다 대면 네. 분명히 빈 무대였는데 화면 속에 아.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 폭죽도 터지고요. 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 증강현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저 캐릭터들이 지금 화면 속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캐릭터도 개발이 됐습니다. 예. 이 모든 기술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한 것이고요. 네. 자연스럽고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캐릭터들 또 왜
저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정말 귀여운데 이 VR이나 AR 관련해서 우리가 콘텐츠의 중요성 늘 강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삶을 좀 더 편리하고 또 특별하게 해줄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 더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은 올리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올리브유 하면은 뭐 오일 파스타나 감바스 이런 데 맞아요. 쓰이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동물원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올리브유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리브유 뭐 맛도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의 장수라기보다는 네. 실험 동물의 장수에 관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실험 동물 가운데 하나인 예쁜 꼬마 선충의 생명 연장에 이 올리브유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을 포함해서 변온 동물의 경우에는 고온에서보다 저온에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변온 동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팀은 이 점을 궁금해했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특정한 단백질이 올리브유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을 꾸준한 양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일정량의 올레산이 있어야 장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올레산은 올리브유의 한 최대 85%까지 함유되어 있는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이번 연구가 뭐 반드시 뭐 사람의 장수에 올리브유가 도움이 된다라고 뭐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올리브유의 효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예전에 그 건강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도 맞아요. 올리브유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물론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의 장수를 돕는 기술이고 인간에게는 아직도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네. 앞으로 오일 파스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살면 노인성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타이중 퉁 종합병원 연구팀은 50살 이상의 성인 4만여 명을 거주지의 자동차 배기가스 농도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인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집단은 가장 낮은 지역에 사는 집단보다 황반변성 발생률이 1.91배 높았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집단의 황반변성 발생률은 가장 낮은 지역 거주자보다 1.84배 높았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이 황반변성의 직접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단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 원인 1위로 주사 등으로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뿐 완치 방법은 없습니다. 밥보다 빵을 더 찾고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술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빵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빵 속에 든 당분 함량이 탄산음료 못지않게 너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주식이나 간식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게 빵입니다. 그런데 수십 종류, 수백 개 빵이 매장에 가득해도 손이 가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피자빵이나 약간 달달한 거 먹는 거예요. 아들이 고르는 취향은 달콤한 거, 초콜릿이 가득 묻어있는 달콤한 크림빵 그런 거 좋아하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빵 속에 든 당류가 탄산음료 못지않게 많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제과 전문점에서 파는 빵 199종류를 조사해봤더니 평균 당류 함량이 23g, WHO의 하루 섭취 권고량인 50g 미만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케이크류가 1회 섭취 때 당 함량이 가장 많았고 단팥빵류, 크림빵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제품으로는 참참만주가 320g 중 110g으로 가장 많았고 푸드코아의 말차 소라빵이 가장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달지 않은 음식을 다 거부하게 돼요. 근데 단맛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비만이나 당뇨 및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제과업계와 손잡고 단맛을 줄인 건강빵 출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빵을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강한 빵을 좀 더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꺾기에서 저희가 저감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반 동네 제과점의 경우 빵 이름과 재료명만 있을 뿐 영양 성분 표시는 빠져 있어서 빵 하나에 당이나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과업체들도 이미 건강빵을 내놓고 있어서 일찍부터 가정과 학교를 통한 식습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사람의 눈처럼 깜빡이고 폐처럼 숨을 쉬는 기능을 하는 칩을 장기칩이라고 합니다. 장기칩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인데요. 네, 이 장기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허동은 교수가 한국을 찾아 YTN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눈 모양의 붉은 렌즈 위로 파란색 눈꺼풀이 움직입니다. 눈꺼풀이 깜빡이자 눈물 같은 액체가 나와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인공 눈처럼 보이지만 각막과 결막은 실제 사람의 세포로 만들어져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숨쉬기 역할을 하는 허파 장기칩도 있습니다. 전자칩 모양이지만 폐가 수축하는 모습뿐 아니라 폐세포 주변 환경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런 장기칩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기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 펜실베니아대 허동은 교수는 20년 안에 완전한 동물 실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칩들을 다 연결을 해서 사람 전체 몸의 생리학적인 반응이나 현상들을 이제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모델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동물 모델을 줄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칩은 사람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의 독성을 평가하거나 각종 질환을 연구하는 데 동물 실험보다 더 유용합니다.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독성 반응이 사람한테 나타나서 임상 실험이 실패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그런 이제 장기칩을 쓰게 되면 그런 독성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 동물은 370여만 마리.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마리가 넘습니다. 현재 눈과 폐 외에도 피부와 혈관, 신장 등 15가지가 넘는 장기칩이 개발된 상태여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는 동물 실험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업무 도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휴식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러커스대 연구팀은 대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일부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푸는 도중에 쉬면서 휴대전화나 신문, 컴퓨터 중 하나를 골라 물품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를 선택한 그룹은 컴퓨터나 신문을 이용한 그룹보다 문제를 모두 푸는 데 걸린 시간이 19% 길었지만 정답률은 22%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휴식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그룹의 문제 풀기 효율성과 속도는 휴식을 갖지 않은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을 잘 때 잠시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 135명을 포함한 300명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대뇌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부위가 손상됐고 뇌세포 사이 연결 구조도 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증상이 뇌 각 영역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통합 분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결국 전체적인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에서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하하는 위험 인자이자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조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장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153종이며 이 가운데 디오드, 실란 등 53종에서 급성, 독성 등의 유해성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 취급자에게 유해성과 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성별가대 증오와 혐오로도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생강연구소에서는 젠더 갈등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젠더 갈등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이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시발점이 됐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2016년도 5월에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런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실 젠더 폭력이 이슈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지현 검사라든지 또는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폭로를 하고 미투 현상이 막 촉발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성 일행 2명이 맥주집에서 한 커플과 말싸움을 했는데 그 커플은 나가고 그다음에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남성 일행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갔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제 그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걸 올렸어요. 이수역 폭행 사건,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 중 이런 그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이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 등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 남녀간의 이제 성 대결로 이 초점이 모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한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림동 여경 사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여경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제기됐었는데요. 주로 이제 여성이 소수인 직업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 데 직업군에서 여성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남성들이 사실 소수인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 같은 직업군에서는 남성들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서 사실 온라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런 특정 성에 대한 어떤 편향된 반응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말씀하신 대림동 여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구로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 이런 해명을 발표했는데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이런 젠더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유독 첨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가 있다고요. 조사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타파크로스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언론 기사라든지 뭐 SNS 그리고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이런 그 빅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 약 5,400만 건을 분석해 봤을 때 성별 갈등에 관한 그 자료가 무려 73.6%입니다. 정말 많네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아는 정치 갈등 같은 경우는 15.4%, 그리고 세대 갈등도 5.5%, 그리고 직장 내 갈등도 5.5%인데 유독 성별 간의 갈등이 70%를 넘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핫한 이슈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통계로도 나타나니까 더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젠더 갈등이 2030 세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에 YTN의 의뢰를 받아서 성인 대상으로 한 500명 이상, 501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요. 여성폭력 방지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은 20대 여성의 찬성률이 91.5%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0대 남성의 찬성률은 26.2%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30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75.2%가 찬성한데 반해서 남성은 32.3%의 찬성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녀 간의 이게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래 이 그 여성폭력 그 방지법 이것은 사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거쳐서
학교에서도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통계만 봐도 젠더 간의 이슈에 있어서 성별 간 얼마나 다른 생각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의 심리, 특히나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히 젊은 세대가 성평등, 성차별 이런 것들에 유독 예민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작년 세대 같으면 뭐 지역 갈등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요즘은 특히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댓글 달고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세대의 특성도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난이라든지 또는 군대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기성세대 남자들보다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 여성을 타겟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 두렵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되게 교육이 많이 되고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둘 간의 서로 의견차가 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베와 워마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본인의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그런 혐오하는 것을 거침없이 내뱉고 이러면서 젠더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심화되는 요소가 있겠죠. 실제로 상당히 극단적인 의사라든지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되니까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일베는 일간 베스트죠. 거기서는 여성 혐오라든지 장애인인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또 극우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워마드는 남성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2월 같은 경우에 일베에 그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실 그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제로 항소심에서 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여성 몰카 사건이 대두되면서 관련되었던 일베 회원 1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워마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5월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그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지금 선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소위 낙태 인증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 그 태아를 훼손한 사진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물론 거짓이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데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 젠더 감수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일부 행동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이렇게 젠더 갈등이 계속 심화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되고 과도하게 비난하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듣질 않게 되죠. 그리고 다른 성은 필요 없어, 남자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어 이렇게 무용론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 보지만 극단적인 것들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향한, 상대성을 향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치달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이런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이나 다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성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과잉 일반화?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이런 거 또는 한쪽 성은 맞고 다른 쪽 성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성을 굴복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남녀 이전에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 생각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성인지 감수성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대성을 존중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성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보여준다면 배려하고요. 그럼 자식들도 자연하게 그렇게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하나의 부모가 자식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과 방송도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노력하시지만 어떤 일부 언론, 황색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극적이고 서로 이렇게 보면은 화가 나게끔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젠더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사실 상대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혐오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젠더 감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와 동시에
서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40%가 우리가 오늘 다룬 젠더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만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런 관심을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언론의 역할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달리 기술은 과연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아마존은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감점 요소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차별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인데요. 다양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커지는 사회가 된다면 AI도 젠더 감수성을 학습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